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를 올려보겠습니다. 지난 6.3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대선까지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번 국민의 선택은 이재명 개인보다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내란과 탄핵 등 역사적 퇴행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것인가에 대한 집단지성의 승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그 어떤 정부보다 국민의 거센 요구를 안고 출발한 이재명 정부. 새로운 정부는 그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까요? 막걸리 이번 시간에는 다시 만난 나라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주제로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분석하고 또 정부의 전북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선안희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진보당의 오은미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대선 큰 선거 치르느라 고생들을 하셨을 텐데, 자, 먼저 간단한 선거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은 49.42%로 그 득표수가 1,728만 7,513표로 역대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두 분이 보시는 특이점 어떤 게 있는지 좀 들어보죠. 먼저 선안희 의원부터. 비상계엄 이후의 첫 투표인데 국민의 투표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놀라운 점. 그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호남은 워낙 적극적으로 투표를 많이 했지만 이 TK에서 사전투표가 굉장히 저조한 게 부정선거 여론이 실제적으로 많이 먹혔구나. 네. 그래서 본투표 때는 굉장히 또 많이 갔잖아요. 저는 이 지점에서의 또 저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다 이거였고 이제 마지막은 그 이준석 후보의 망언. 네. 정말 이 공개석상에서 성폭력적 발언을 일삼는 이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규탄한 점. 사실 이 세 가지가 좀 돌아볼 지점이었고 이제 그래도 너무 좋았던 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의 이제 당원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분들 어쨌든 이 내란 세력을 같이 척결하고 새로운 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라는 한 마음을 모여주셨던 게 정말 큰 기쁨이자 감동이었습니다. 오 의원님은 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딱 6개월이네요. 네. 지난해 12월 3일부터 해서 느닷없는 계엄 선포 또 탄핵 또 그러면 조기 대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정말 길고 긴 악몽과 같은 터널을 좀 지나왔습니다. 또 내란 세력 심판이라는 또 국민의 이건 이제 승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내란 세력을 척결해라. 네. 그리고 사회 대개혁을 이루라는 또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내란 심판에 대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득표가 과반을 못 넘겼어요. 예. 이것은 결국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어떤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좀 담겨 있다 생각하고 네. 우리 도민들도 또 거기에 그런 이제 표를 거기다 이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결국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이제 시작이 이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국민들의 어떤 열망들을 다 담아서 어줍지 않게 통합하자 해가지고 또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과감하게 할 일 하고 네.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네. 좀 국정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면 많은 국민들이 또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열렬히 또 지지하고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대선 때는 진보당도 같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해왔습니다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제 야당으로서 또 견제를 그렇죠. 바로 이제 시작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일단 지금 만연돼 있는 사회 불평등의 문제, 혐오와 차별 문제, 네. 그리고 또 지역 또 불균형의 문제 이런 것도 할 일이 너무 많죠. 사실 당선되었다고 뭐라고 해야 돼? 축하하고 축포 퍼뜨리고 이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이제 당장 또 여러 가지 또 통상 교섭 문제 이런 네네. 것도 많은 또 책임감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국익의 입장에서 한다면 국민들이 적극 지지하고 같이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그 호남권 목표 득표율을 90% 이상으로 설정했었잖아요. 80% 이상 나온 것도 굉장히 높은 거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목표치를 못 쳤단 말이에요. 네. 내부적으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특히 이 2030 출구조사만 보더라도
5% 정도가 보수를 지지하는 성향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이번 투표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도 또 너무 감사하게 높은 지지율, 높은 투표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2030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이제 보수화됐다고 느끼십니까? 많이 만나보실 거 아니에요, 주변은? 정말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수화됐다는 게 문제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이제 성향이 바뀌었고, 네. 그럼 우리는 20대 남성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우리의 다가가는 방식과 대화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사실 그걸 좀 민주당이 못 쫓아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2030이 우리의 미래 세대이기도 하고 네. 미래 유권자이기도 하니까 뭐 민주당 앞에 놓인 큰 또 과제인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오 의원님, 사실 오 의원님 이번에 우리 지역 오 의원님 또 지역구잖아요. 네네. 순창군이 아주 큰 이슈가 됐습니다. 네네네. 바로 투표율 때문인데요. 네. 투표율이 86.54%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순창이 고추장의 매운맛을 보여줬다. 네. 그런 평가도 있던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겁니까? 근데 순창은 이렇게 역대 선거로 보더라도 네. 늘 투표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만큼 또 정치의식도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같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이제 진보당에 네. 또 도의원 배출했고 또 2012년도에는 통합진보당 또 국회의원도 이제 뽑아주셨었잖아요. 이제 그런 만큼 여기는 이제 무조건 뭐 민주당이 아니고 그리고 또 무소속도 많이 좀 당선시켜 주셔서 뭔가 변화를 항상 꾀하는 또 지역이기도 하고 또 뭔가가 이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또 윤석열 같은 저런 내란 세력들이 네. 준동하게 안 된다라는 또 열망이 또 그 투표에 또 그 마음에 좀 담기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저희 순창 시민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런 네. 자부심으로 또 우리가 또 지역에서부터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회를 같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럼요. 예. 네, 뿌듯하시겠습니다. 굉장히 주민들 스스로도 야 우리가 1등했어 하는 이런 자긍심이 굉장히 높으세요. 아니, 우리 순창 국민들 사실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그럼요. 이거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도 한번 살펴보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에 자,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첫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통합을 통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초과학기술, 인공지능, 또 기후위기 등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도 또 언급했고 자, 특히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면서 비상경제 대응 TF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통합을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내란 종식이라는 일과는 또 별개로 다루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도 여러 번 풍기셨거든요. 자, 간만에 대통령의 또 연설다운 연설을 들은 것 같다. 저 개인적인 소회도 있었습니다만 서 의원님은 이번 그 첫 연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역시 이제 바로 임기가 시작하면서 잘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마 그 실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컸습니다. 이제 성남시장부터 계속 어쨌든 지자체의 위기나 이런 경제적 위기를 잘 타개해왔고 코로나 시대에도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정책 제안을 하시는 분이어서 좀 그 기대감이 크고요. 사실 이제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건 뭐 다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저는 사실 선거 때도 유일한 후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연설을 통해서 좀 안심을 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국민이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번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우리를 돌보는 국가가 탄생했구나라는 좀 믿음이 생기는 연설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잠깐 그 서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번에 투표를 보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네. 투표율도 40%를 넘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내란 종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절차, 여러 가지 정치적 절차들이 진행될 건데 그때마다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냐라고 맞서면서 싸움이 일어날.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보면 임기 초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란 세력 관련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정쟁이 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국민을 향해 국회야 국민을 향해서 이 총을 겨누겠다는 그
정부를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과 함께 그 세력들이 네. 정말 청산이 제대로 되어야만 다시는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정부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제가 단호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기대감과 함께 또 하나는 지금까지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부권 안에 다 민생 법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법안들을 좀 초기에 잘 빠르게 좀 처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40% 이상의 득표율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참담하긴 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왜냐하면 이 탄핵된 정당을 어떻게 다시 재지지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그들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더 아우를 수 있는 품을 더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것도 국민의 또 선택이니까요. 네. 존중해야 되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과 같은 일은 통합과 네. 정쟁의 대상은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오 의원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번 선거는 오직 내란 청산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사실 뼈를 깎는 아픔을 느끼면서까지 내부적인 혼란을 겪으면서까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단 말입니다. 네. 그 내부적 지금 현재 어떻게 봉합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내란 청산과 관련돼서 어떤 요구를 하고 싶으세요? 일단 뭐 당내에는 이제 어떤 평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좀 많은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결국엔 어떤 계엄 세력들, 내란 세력들에 대한 어떤 준엄한 이제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오직 이제 그런 광장의 열망을 선거 열압이라는 걸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제 지지하고 이제 사퇴를 이제 저희 당 후보가 이제 사퇴를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지만 후보 시절에 이제 중도 보수를 이제 천명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정책들도 많이 이제 글리화하면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 거기에 오는 그동안 우리가 민주당 정권을 겪으면서 늘 이렇게 그 약속을 지켜지지 않고 늘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도 사실 문재인 정권의 그런 어떤 실정으로 인해서 생겨난 파생된 이제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투표율에서도 보셨다시피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어섰고 이런 건 우리 사회에 굉장히 그런 구급 파시즘이 이제 뿌리를 받고 털을 잡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제대로 개혁을 해낼지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런 것들을 심판하고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힘으로 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된 것 같고 일단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사회 대개혁을 실현해 나가는 데서 가장 우선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척결되지 않으면 늘 매 순간순간마다 발목을 잡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예상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선 철저하게 수사하고 심판을 받게 하는 게 우선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그 뒤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민생의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국민들과 또 제 야당들과 같이 힘합해서 협력해서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것이 그냥 그거 파시즘들과의 협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의로운 통합을 이야기했지만 아니라 먼저 그들은 하나의 척결의 대상이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가 이번에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재명 정부가 명확히 알고 좀 그 순서대로 좀 잘 좀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같은 야당일 때 이렇게 힘을 합쳤지만 이제는 여긴 이제 여당 됐고 이제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의 본연의 사실은 자세는 어떤 그 여당과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바른 길로 가게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 견제하고 그런 의미에서 진보당은 이제 앞으로 그 어떤 행보가 남아 있습니까? 선거 끝났으니까 여기에 선거 평가를 좀 냉정하게 잘 해내야 될 일이 남아 있죠. 사실 이제 지난한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하면 역시 지역 화폐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국민 화폐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 분석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실행 가능한 부분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지금 대통령 취임 직후 35조 정도의 추경 편성을 해서 이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좀 밝혔고요. 이제 이러면서 지역 화폐나 소비 쿠폰 방식을 좀 제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현실화하는지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수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역산업 상품권의 발행을 확대하는 게 소상공인에 가장 큰 좀 활력을 줄 수 있고 네. 지역 경제를 이제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지역화폐를 확대하고 이 제도를 정부가 바뀌어서 갑자기 축소되지 않도록 네네. 제도화를 마련하는 게 좀 큰 과제고 바로 실행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우리 진보당은 어떻게 환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외에 또 혹시 환영하신다고 하면 또 혹시 보완해야 될 거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중앙 정부의 윤석열 정권 때 그 촉구 건의안, 지역화폐를 더 확대하라는 그러셨구나. 촉구 건의안을 냈었고 하는데요. 네. 많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삶과 이게 뭔가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그런 정책들을 펴왔었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나서서 해주기를 바라고 또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꼼꼼하게 잘 따져서 해주시라 그것은 좀 믿고요. 그게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좀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엇보다도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저희도 도울 계획입니다. 지역구에 가시면 네. 많은 분들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것도 좀 궁금한데. 좀 저도 지역화폐가 활성화가 되면 특히 농촌 지역에 네. 하다못해 우리 농사를 져가지고 정말 뭐 깨라든지 파라든지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파시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그 지역화폐를 통해 나도 수익이 되겠는데 지역 가장 밑바닥에 어떤 경제를까지 같이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데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지류, 카드도 아무튼 좀 더 확대가 돼야 된다. 그렇죠. 형식이든 뭐든.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그 효능감이 높냐면요. 네. 저희가 처음에 전주에서 돼지카드 만들었을 때 충전을 해달라고 권장하는 막 그 캠페인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12시 땡 하면 거의 1시간 안에 마감이 될 정도로 엄청 많아요. 대기줄이 네. 저도 해봤는데요. 저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제 효능감이 굉장히 높다. 네네. 네. 그리고 이게 4인 가족으로 했을 때는 정말 그 효능감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 정말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의 정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리고 당 대표 시절에도 네.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지원에 대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25만 원이요. 그 부분 혹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은 민생경제 회복지원금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걸 우선순위 과제로 한 다음에 이제 세수나 여러 가지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방교부세도 확대하겠다고 하고 사실 저희가 이번에 지자체가 다 힘들었던 건 교부세 자체를 줄여버리면서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폭적으로 민생 예산들이 삭감되었던 사례들이 있었던 건데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제 세수에 대한 문제들도 확보가 되어야만 이제 지원금 같은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 새만금에 대한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새만금은 미래의 땅, 희망의 땅 그렇게 불려왔는데 오 의원님, 솔직히 현실은 어떻다고 좀 보십니까? 진짜 우려먹을 대로 우리가 뭐 사골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골을 계속 우려먹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39년째 네. 정말 우리 정치권이 정부도 그랬고 선거철만 되면 새만금 갖고 많이 네. 들었다 놨다 했는데 네. 사실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새롭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애물단지 같이 예, 되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만 바뀌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좀 냉철하게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저 무조건 그냥 뭐 되지도 않을 이야기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좀 새만금을 전체 놓고 도민들과 같이 그리고 지금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거의 2000일 가까이 네. 지금 반대하면서 그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해야 된다 생각하고 특히 우리가 신공항이 없어서 우리 전북이 마치 기업 유치가 안 되고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계획을 보면 국제공항으로서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군 그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공항에 군산에 이 미군 기지 미군과의 관계가 있어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미군이 폐쇄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새만금의 갯벌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갯벌이 가치, 이 환경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또 대한민국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공항이 꼭 우리 새만금에 꼭 필요한가에 네. 대한 또 이 공항이 거기가 철새 그 서식지지 네네.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미래에 예측되는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사고 안전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는 그런 문제를 더 접근해가지고 네네. 마음을 터놓고 네네. 소통하면서 사실이 어떤 것인지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 어떤 환경과 사람과 네네. 자연이 또 산업이 같이 공존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새만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를 하자면 사람이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화장을 하다가 사실 분장사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막 눈썹도 삐뚤삐뚤하고 코도 막 이상하게 화장이 됐어요. 그러면 의원님 말처럼 야 화장 한번 싹 지우고 다시 한번 화장을 해보자. 그렇죠. 그 위에 더 칠하지 말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현재일 것 같아요. 요거 받아서 한번 우리 그러니까 계속 전북은 새만금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대안들이 계속 없는 상태였는데 저는 밑그림을 다시 그리자 하는 건 또 다시 백지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마무리, 완결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뒤에도 저희가 새만금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도의 문제를 좀 과감하게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북이 어쨌든 대선 때 한 발짝 도약할 수 있는 게 대선 공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어떠한 작전을 짜서 뭘로 한 발자국 내디딜 거지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가니까 수건 사업은 공약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정부와 협의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과제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세부적으로 그래서 뭐를 유치하거나 뭐를 딱 선정하는 게 아니고 큰 틀로 좀 뭐라 그래야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벙벙하게 만들어 놓는 느낌이어서 네네.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전략 단위의 TF를 꾸려서 이 6개월 과정 안에 전북이 뭘 해낼지를 좀 봐야 되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어쨌든 혁신도시의 이제 공공기관 2차 네네. 이전인데 올해 10월 정도면 연구원의 이제 조사 용역이 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3개월 동안 우리가 뭐를 갖고 오는 게 좋은지 전략적으로 또 어떤 게 청년에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많은 분들이 또 이 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지 이걸 잘 면밀하게 분석해서 접근하는 방식 좀 이게 좀 공약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과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듣다 보니까 좀 가슴 아프네요. 왜냐하면 그 공약이 재탕되는 이유는 네. 그 공약이 계속 안 지켜져가지고 묵은 과제다 보니까 재탕이 되는 거잖아요. 공약이라는 게 사실 정말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선거 당선이 되고 뭔가 한심을 사기 위해서 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내용이라든지 부실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정말 깊은 철학과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 비전이 희망이 거기에 담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재탕하고 또 우려먹고 하는 네. 것이 되는 것 단체장의 같아요. 공약이 단체장 이전에 했던 약속들이 다시 대선 공약으로 맞아요. 가는 과정들도 네. 있는 거죠. 이제 매니페스토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그러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뭔가를 해보자라는 그림은 좀 잘 안 그려진 것 같긴 해요. 네.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 도의원 참 찾기 힘든데 좋습니다. 네, 네. 방송 나가면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또 특히 우리 지역은 이제 예로부터 농도라고 불렸잖아요. 특히 우리 오인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업 관련된 실제로 농업인이시기도 하고 네. 농업 관련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정말 농민들 힘들었잖아요. 농업 관련된 정책들 다 거부권 행사하고 특히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공약들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괜찮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우려되는 거 아니면 좀 보완됐으면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 3년은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는 거의 최악의 정권이었고요.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가 소득이 월 1년 쭉 따져보면 월 84만 원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게 84만 원 갖고 그 월급 임금을 84만 원 받고 살아가라면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뭐 역대 정부 모든 정부들이 농업에 이제 희생을 강화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네.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그 보호 농업 정책으로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다 돌아서고 있고 그래서 자국의 농업을
그래서 농민들에게 다양한 네.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직불금을 통해서 소득을 안정시켜 주면서 농업을 유지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네. 농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간에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금 쌀값 폭등이 돼가지고 그렇죠. 예. 쌀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일본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농업 정책, 특히 가장 기본이 되는 농업의 기본이 되는 쌀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지를 좀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서 잘 해주기를 바라고. 근데 지금 당장 지금 미국이 네. 통상 압력을 계속 불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쌀도 지금 40만 톤 넘게 매년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거기 추가로 하라. 그리고 또 거기 소고기까지 네네. 또 추가로 하라고 하고 소고기 하는 데 있어서도 또 검역이나 이런 네. 기준들을 또 완화시키려고 계속 압력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7월 8일까지가 그 네네. 시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명 정부의 가장 첫 큰 시험대네요. 지렛대 시험대가 첫 시험대네. 바로 이 예. 미국과의 이런 통상 네. 협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현실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할 때 뭐 초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것들, AI 시대에 대비하는 것,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사실은 이 식량 전쟁에 대비하는 것, 그게 사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일 것 같아요. 실제로 농촌 가보면 70대만 돼도 거기서 청년이잖아요. 청년이죠. 그 정도로 이제 고령화돼 있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면 우리 식량 주권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번 전국을 촛불 혁명이라고 아니 빛의 혁명 이렇게 네.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응원봉 혁명이라고도 하고 그 혁명, 그 촛불, 그러니까 그 빛의 혁명 광장에서 나왔던 다양한 이제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목소리들을 담아내는 이제 과정들이 꽤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광장에서 나왔던 목소리 중에 기억 남는 혹시 목소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고 그 민주당 네. 정부 여당의 도의원으로서 이런 것만큼은 꼭 나도 좀 힘을 보태겠다 그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사실 저는 그 광장의 목소리에서 생각나는 것들은 그 초등학생들이 와서 같이 우리 노래 민중가요를 따라 부르고 예, 예. 또 어르신들은 어떻게든 우리 케이팝을 또 배워서 같이 불러주시고 사실 그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고 잊지 못할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 통합을 하겠다는 게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려고 만든 그 집회장에서 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겪은 거잖아요. 그것만큼 사실 우리에게 진실된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았고 또 그렇게 서로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태도, 그게 너무 근데 자연스럽게 문화처럼 됐다는 거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우리의 K민주주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여성들이 이 현장에서 안전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게 일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사실 안전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나 여러 참사들을 겪으면서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사회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참사가 생기는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이 네. 위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부재했을 때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참사들이 다시 진실이 잘 규명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는 과정들이 잘 겪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 취임사를 발표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분야를 얘기했습니다만 5번째 분야로 이 안전 분야를 네.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전한 게 삶이고 또 안보가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새 정부 들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의원님은 혹시 이 광장에서 들었던 목소리 기억에 남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 정부에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저희가 말씀해 주시죠. 탄핵 광장에서 많은 이제 자유 발언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거의 10명 중에 7명은 성소수자들이었어요. 예. 특히 여성들이었고 그래서 어디에서 분출할 데 없는, 그렇지만 우리 사회적 현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까 이제 노래로 민중가요와 K-팝을 같이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전 세대가 같이 공감하면서 배우려고 따라 부르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뭐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번 대선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예민하다 보니까 조금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다라는 것이고 불평등이 난무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맞서서 좀 더 당당하게 그런 정책들을 차별과 혐오를 없애는 불평등을 없애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요. 저는 되게 그런 탄핵 광장에서 또 제가 마지막 저 후보들에게 저희가 트랙터를 몰고 한 50여 대가 서울에 진입했었을 때 다른 당에서랑 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거의 제주에서부터 뭐 전주, 뭐 대전, 전국에서 청년들이 정말 가방을 보찜을 싸들고 원정을 지원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뭐 그때 아무도 후보가 오지는 않았지만 이건 실패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저희가 정리 집회를 하면서 저희는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광장인데 여기도 광장인데 이 광장을 왜 소외받아야 되나 하는 배제받아야 되나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오늘은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우리 농민들이 또 다시 트랙터를 몰고 온다면 그 4차 5차, 6차 저희는 다시 또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청년들이 미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모든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다 안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시를 해주고 문을 열어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정치라는 거. 그리고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꼭 하고 또 결국에 개헌이라는 게 사회적 개혁, 사회 대개혁이라는 거 결국 개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7공화국으로의 그런 또 새로운 대한민국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탄핵 광장에서 열망했던 모든 국민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차별과 혐오 말씀하셨는데 차별과 혐오가 사실은 그 대선의 한복판에서도 후보의 입에서까지 이제 나오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차별과 혐오를 오히려 정치권이 부추기지는 최소한 말아야 되겠다라는. 부추겼습니다. 그래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얘기는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년이 지방선거입니다. 요거 물어보려고 계속 이제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1년 남았잖아요. 내년 1년은 또 이재명 정부의 1년을 심판하는 또 1년이고 거기에 또 부응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뭐 정부에다가만 요구하고 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역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이제 그동안 있었지만 요즘 여러 가지 그 열망들이 또 터져 나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회 대개혁이라는 것을 저희 순창에서부터 이뤄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선거 나가신다는 얘기 조만간 결정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아니 벌써 이제 1년을 심판하시면 안 되고요. 평가? 네, 이제 어쨌든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켜보는 1년. 왜냐하면 저희가 개헌 과제도 있고 여러모로 굵직한 이제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도 좀 한 목소리를 내서 저희가 앞으로 1년을 좀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청산할 것도 많고 새롭게 세워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1년이었으면 좋겠고 저한테도 1년은 지금 하고 싶은 딱 과제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이제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연구회 만들어서 하는 게 산재를 좀 줄이는, 산재를 없애는 활동을 좀 하고 싶어서 기업하기 좋으려면 노동 환경이 안정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돼야 되니까 그 과제 하나랑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55개의 기관들을 좀 유치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중에 좀 핵심적인 기관들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지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7대 공제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의회가 목소리를 내서 나중에 뒷북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좀 발로 뛰어야 된다라는 각오로 좀 1년을 채우고 싶습니다. 그래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다 이게
노동하기 좋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전북도. 국회의원 내지는 뭐 시장 정도의 어떤 그래서 오늘 보내시려고 하는 보내시려는 질문이 낚이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남았으니까 남은 1년 동안 최선을 다 해주시고 우리 도민들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두 분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 눈앞에선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네, 지난 탄핵 정국 당시 빛의 혁명을 이끈 주제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가사 중 일부입니다. 자, 노래 가사처럼 새 정부는 특별한 기적보다는 어떤 상황에도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막걸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